이런 와중에 사실 옛날 같으면 우리보다 좀 체급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프랑스와 독일을 만나서 뭐랄까 잠시 지도 대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독일 메르츠 총리하고 회담을 통해 가지고 메르츠 총리가 살짝 중국 문제 갖고 건드렸거든요. 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어떻게 독일이 통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워서 우리도 통일을 좀 하고자 합니다.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메르츠 총리가 비밀 노하우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가 모르는 거지.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는 그거 몰라요. 네, 둘이서 어떻게 돈 아유. 거래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얘네들은. 방송을 독일이 안 네. 들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메르츠 총리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하다. 왜냐하면 독일 정부도 지금 중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고민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공식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겠지만 사실 메르츠 총리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 유럽은요,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가 정말 심각한 고민입니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유럽 애들한테 트럼프가 너 이씨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다 두들겨 패버릴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트럼프 자체가 중국하고 어쨌든 손을 잡는 모습이고 게다가 이제는 트럼프가 저 새끼 때문에 우리 다 각자 독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현실적인 강대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조로 해서 외교를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이웃들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친한 척 해라 라고 하는 쉬우면서 어려운 답변을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산협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실무자 차원에서 추가로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워낙 우리하고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마도 요런 그 직접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크롱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따끔한 일침을 한번 주셨거든요.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국 관계도 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이 안보라든지 AI, 우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이어가지고. 그게 수교야? 140년 전 신미양 그게 수교야? 수교 당한 거지? 너 이 새끼 나랑 손 잡아 이걸 수교라고 그러네. 네, 그렇게 한 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궤 뜯어가고 도굴해 가고 왕실 친척 무덤에 똥 뿌렸어 니들이? 네, 네. 그래서 내년에 한국 온대요. 마크롱이. 그래서 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하신 말씀 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한국의 민주화에 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기준이나 모범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왜 너는 이런 거 있잖아요. 2번이나 하니? 이런 거. 너는 왜 아직도 붙어 있는 거니? 100년 전 같으면 10번이라도 총살 당했을 것 같아. 댕강인데. 단두대죠. 네. 단두대 행인데. 그러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습격하면서부터 시작된 시민들에 의한 혁명,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부르주아 혁명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에 의한 혁명을 이룬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들은 그 혁명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마크롱 그냥 놔두냐고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제가 봤을 때 프랑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너무 아이스 브레이킹 주제를 프랑스 맞춤형으로 잘 선택하셨다. 윤 모질이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뭐. 그걸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메르츠 총리는 그 전에 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원래 같은 당이었는데 그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훨씬 이 사람은 좀 한 사람은 보수적이고 동독 출신이고 한 사람은 서독 출신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은 약간 꼰대고 질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잘 나가는 거에 서울대 대해서 출신이네, 이 새끼. 응. 저기 무슨 프랑스 서울대 출신이야, 이 새끼. 아니 갑자기? 독일 메르츠 총리. 네. 독일 서울대 출신이야. 그래서 아마 이제 사진 찍는 데서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키 되게 뻘쭉하게 크신 분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메르츠 여기 있네요. 총리입니다. 네. 예, 요 사람. 왜 한덕수의 느낌. 아무튼. 약간, 네. 맞아요. 약간 비슷해요. 아무튼 예, 성향이. 둘은 영양가 없었고요. 사실 영양가는 인도 브라질하고의 대담에도 더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드립니다. 모디 총리가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한국하고 산업 교류를 강화하겠다. 나 중국도 싫고 미국도 싫어. 한국이랑만 할래라고 하면서 사실 UAE 못지않은 제안을 해왔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그 규모는 UAE를 몇 배 뛰어넘을 건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보겠습니다. 네, 모디 총리는 사실 G7 정상회의,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었고, 이번에 굉장히 좀 친근한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하셨어요. 자, 조선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 그러면서 국방 분야에서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있었을 때 라팔 전투기 몰고 나갔다가 쳐맞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탐나겠죠? 예, 네. 거기서 모디 총리가 진짜 충격받았고 열받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발칵 뒤집혔대요. 그게 왜냐하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들었거든요. 한 대에 1,800억짜리야. 8,800억. 현대화시킨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군사력으로 파키스탄 따위는 압도할 수 있어.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쳐발린 거예요. 거기에 인도 정부 자체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빨리 대책 마련해라. 근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건 니들이 잘못 그거 해가지고 쳐맞은 거지 우리 기체결함이나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야라는 식으로 버팅기고 있는데 원래 프랑스는 본인이 이제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 식민 지배했던 국가에 계속해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인도도 당연히 그래 뭐 프랑스가 요 근처 나라들에 이런 거 팔고 있는데 그래 뭐 해보지 이러고 손을 잡았다가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군현대화 그 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파키스탄을 압도적으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압도를 해야지만 그 분쟁을 누르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군력 강화를 위한 협의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단순한 비행기부터,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사실 내심 보면 중국제하고 중국제 제니시바하고 라팔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구조는 맞는데, 라팔은 단독으로 떴고, 이번에 파키스탄 제니시바 뒤에 공중 지원해주는 공중 지원 레이더기가 있어가지고 좀 더 원거리에서 발견을 할 수 있게끔 이 중앙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팔은 단독 기동을 했고 이 중국기들은 거기 딸려 붙어 있는 전술전기가 따라 붙어갖고 좀 더 먼 거리에서 포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줬다는 거거든.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전투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전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타 전자전기 또는 전술 지휘기의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 속도가 느리고 무장량이 적은 비행기도 좀 더 먼 데서 스마트한 폭탄을 끼워가지고 맞아.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며칠 전에 두바이 에어쇼에서 인도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미라지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했던 그렇죠. 비행기인데 그것도 프랑스제야. 네. 근데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어차피 파키스탄 돈이 인도보다 없기 때문에 저렴한 중국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도는 우리는 돈 많지롱 하면서 사실은 프랑스에 붙었던 건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터바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속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국방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가성비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모디 총리가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인도 입장에서는 조선업도 그렇고 군사 무기도 그렇고 사실 중국이 강대국이어서 많은 나라들에 공급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인도는 중국하고 적국이잖아요. 적국인데 중국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더라도 최신형은 안 주죠. 안 줄 거, 네.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어요. 중국을 믿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체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국의 손을 어떻게든 꽉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산 협력은 인도하고도 급진전해갖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여기에 AI 협력 부분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상담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기밀이긴 한데 지금 AI 관련한 그 코딩이라든지 디자이너 기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풍기해요. 근데 이러한 기술자들을 가장 많이 교육하고 양산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은 인도. 인도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지금 IT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자들, 개발자들 어디 출신이에요? 인도 출신이에요. 근데 걔네들 지금 미국 가려면 10만 불씩 비자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를 본격화하고 지금 UAE에다가 또 센터를 짓고 글로벌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모디 총리가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시다고 들었는데 얼마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00 정도 이렇게 1000만 명이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1000이야. 네, 또 1000이야. 그러니까 한 1500에서 2000명 이렇게 얘기. 1000만 명이요. 1000만 명이면 저희가 한 3년 걸릴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도도 네. 1000대 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인도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3000대. KF-21은 전투기 3000대로 이제 KF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말 실수를 해 내가. KF하고 FA50하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FA50 포함해가지고 3000대 이번 순방 결과 후에 발표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FA50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 두루두루 단기간으로 그래서 네네. 한 3000대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도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소득 분배와 경제 발전 정책 등 사회 경제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룰라 대통령은 본인도 이제 금속공 출신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G7 정상회의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미 굉장히 잘 통했어요. 서로 성장 배경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고 룰라 대통령 입장에 룰라 대통령도 맞아요. 그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해가지고 지금 그게 판사 출신이잖아. 아니요, 그 새끼는 소령 출신이고요. 보소나루. 예, 보호선활은 소령 출신이 군부 출신이고 맨날 입만 열면은 군부 쿠데타 해야 된다고 했던 새끼가 진짜 하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했다가 지금 다 줄줄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선고까지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가 지금 트럼프가 계속 그 안에 브라질 안에 보소나루 세력, 극우 세력들을 계속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도 전투기 얘기 나갑니다. 현재 남미에 있는 국가들 중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한 국가가 브라질이에요. 일단 다른 나라는 산지가 많아갖고 일단 입지가 안 좋은 데다가 교육 인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자본적인 면에서 남미에서 그 산업 생산 국가가 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자동차 공업이라든지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투자 준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미국 자본들과 미국 기술과 연결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선하루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랑 그런 류의 저희가 잘 될 걸로 봤어요.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각종 제조업 공장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게 지금 룰라가 오면서 그게 다 백지가 된 상태거든요. 결국은 그와 같은 재건 사업 내지는 신규 산업화에 대한 부분도 대한민국이 떠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미에는 왜 KF21을 안 팔까요? 남미에도 우리의 KF21을 주문 생산하기 계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페루예요, 페루. 페루하고 우리는 KF21에 관련한 부품과 관련 그 라이센스 제작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 페루에다가 국제공항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던 그 양해각서 안에 들어있는 조건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페루가 그걸 해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넓은 땅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과 KF21에 대한 또 추가 협상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먹타 한번 볼게요. 믹타요. 믹타죠. 네. 일단 참고로 보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왜냐하면 27년 3개월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택연금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전날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 보소나루 자택 앞에서 이제 지지자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새끼가 전날 밤에 그 전자발찌를 훼손을 한 거예요. 그게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시위를 틈타가지고 혼란을 틈타서 도주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먼저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일단 체포됐습니다. 참 그쪽이나 이쪽이나 미친놈들은 정말 끝까지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믹타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 모임이죠. 중진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우리나라 이렇게. 약간 향후회 같은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은 모이라 그래도 잘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빈곤과 불평등, 기후 위기를 포함한 여러 환경 위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공유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나라들이 모였을 때는 사이즈들이 비슷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똑같이 24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우리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야 치킨집으로 모여라 그랬는데 안 모였거든. 나 바빠서 못 가 이랬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좀 먼 데서 불렀는데도 전부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협력 강화를 하자, 공동 선언문을 내자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제안들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번 그 미수금 발언에 당황했는지 이 새끼는 안 오고 부통령이 왔어요. 또 얘기할까봐. 부통령은 누구냐면은 지난번 대통령이죠. 조코 위도도의 아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빠하고 전 정권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좋았으니까 그런 걸 이어가려는 것 같은데 분담금 내년까지 해서 완납한다고 하죠. 완납하고 나서 6천억 내고 나면 시댁이 한 대만 주면 됩니다. 그걸로 퉁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도 총리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대신 참석을 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공동 발표문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짧은 한 2박 3일 기간 동안에 몇 나라하고 몇 가지의 얘기들을 나눴는지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엄청난 일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 한인 여성 간담회에서 김혜경 여사 이제 보여줘 우리 간담회 모습들. 요거는 우리 송 작가님이 아프리카 남아공 현지에서 직접 온 사진들 저희가 직접 받은 사진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여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대통령님 건강 염려를 많이 이제 교민들이 하시니까 김혜경 여사께서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업무를 챙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기내에서 이거 보세요. 저 서류 더미에 기내에서 대통령님 기내에서 뭐 하시면 내 유럽 축구 좋아하거든. 축구도 좀 보고
술도 좀 먹고. 한잔하고 그 와인 좋더만. 예. 그리고 뭔가 서류를 보는 사진을 찍었는데 빈서. 갑자기 아무것도 인쇄 안 된 백지를 A4 백지를 근데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렸었죠. 비행기에서 이거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흔들릴 텐데 막 멀미나던데. 서류 더미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보고 있다니.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그 정상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취해야 되는 정보량도 진짜 어마어마할 엄청나게 거예요. 많을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들로 쇼츠 같은 거 많이 떠도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 계속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리드를 하시고 주제를 그렇죠. 먼저 던지셨죠.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내봐요.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내봐요. 이걸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국한테 뭘 기대하는지, 우리가 그 나라에 뭘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딱 만났을 때, 인도네시아 부통령입니다. 지난번 민수군 얘기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하려면은 저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수국 얘기하니까 이 1113억 납부를 했다는 기사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지금 6년을 못 받다가 6개월 만에 받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한마디로 갚은 거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갖고 내년에 완납을 친대요. 근데 이미 우리는 기술 넘겨주는 거는 없고 그냥 시제기 한 대만 주는 걸로 퉁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는 시급했을 거예요. 야, 빨리 이건 문제 해결해야지 우리가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아니 그런 놈들이 북한이랑 기술 교류를 한다고 협정을 맺어? 정신 나간 것들이야. 인도네시아는 잠수하면 또 일본이랑 한다고 하던데. 그러라 그래. 에이씨. 전투기도 터키랑 한대. 그래. 전투기 또 터키 칸하고 해갖고 20대인가 24대인가 받기로 또 협약 맺었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철만 주워 모르고 있어 지금. 바보가 이게 투표를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 새끼가 윤석열식으로 그런 거 하나씩 계약할 때마다 이 뒷돈을 좀 챙기는 것 같아, 프라보가.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은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정말 악명 높은 독재자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코 위도도가 나름 시민들, 이게 입체적인 인물이었어요. 개천에서 난 용. 그런데 왜냐면 그 동남아 국가들은 정통 정치 가문들이 다 헤쳐먹는 시스템인데 얘는 거기서도 정치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가 대통령이 돼서 그 시민들의 열망을 끌어안아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 자리가 의원님 좋았던 거야. 하더니 바로 기득권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내가 대통령까지 해먹었는데 내 아들 부통령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 권력을 분담해갖고 앞으로 얘네들이랑 같이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정치 가문화 작업을 시작한 거고 지금 부통령이잖아요. 이때 무슨 약속을 한 거냐면 다음번에는 내 아들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조건을 걸었어요. 아니 무슨 나라의 대통령 자리가 뭐 동네 돌려박는 청년회장도 아니고 동남아는 그겁니다. 이런 정치 체계 하에서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자원이 있은들 그러니까 인구가 있은데 발전을 하겠냐고. 맞아요. 국민들 그러니까 못 살지. 국민들은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네.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주변 나라 거의 다 그래요. 자, 제일 문제 있는 나라 일본 다카이치가 중국이랑 만나서 어떻게 협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도 상당히 시건방집니다. 이번에 G20 회의에 1시간 가까이 지각을 했어요. 회의하다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푸틴 흉내 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미중 없으면 내가 넘버 3야 이러고 들어오는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아이고. 아무튼 존재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도 이재명 대통령 손 붙들고 엄청 오래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붙들고 막 오빠 막 이래. 오빠 아니구나. 걔가 누나겠구나.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해놓고 거기서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만 일본 놈들은 안 구체적인 돼. 성과는 눈에 띄는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를 보고 있으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의인화 시켜놓으면 다카이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어요. 예, 반가운 척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등에 칼 꽂아요. 네, 그게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저 미국이나 일본 대통령 화장실 앞에서 1분만 만나도 그게 정상 만남이라 어쩌나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지나가는 해동으로 잠시 얼굴 좀 보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퉁했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것도 없고 일본하고 뭔가 맺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한중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중재자 역할은 하겠다. 그러니까 니네 둘이 싸우는 거는 나중에 합의 볼 때 어려우면 나한테 들고 오고 말려달란 소리나 편들어달란 소리 하지 마라고 냉정하게 털어버린 거예요. 이쪽을. 중국 만나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하고도. 네, 리창 총리와 만나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측은 우리 시 주석의 국빈 방안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호혜적 협력과 장기적인 관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면 국짐 애들이 이제 나중에 성과에 대한 평가하면서 우리 가장 우방인 미국, 일본, 중국하고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겉핥기로 외유만 하고 왔다. 분명히 이렇게 기사 씁니다. 하지만 실제 이번에 같이 갔다 온 방문단들이나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와 자랑들을 해줘야 돼. 삼성이 신문 전면에 도배하고 그 다음날은 SK가 도배를 하면서 얼마나 이번 이 순방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와 위상이 높아졌는지 홍익인간의 그 뜻을, 제세이민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왔는지 기업 측에서 자랑을 해야 돼요. 다시는 없을 우리 민족의 혹이니까 절대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게끔 노력을 근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SK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다 그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이 기레기들이 딱 그거 보도할 때 어떻게 보도하냐? 우리 회장님 위주로 보도해요. 회장님이 다 하셨어. 응. 그게 나경원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기업이 성공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윤석열 때 왜 못했니? 그 앞에는 왜 에라이. 못했겠어? 그건 그때 회장님이 못한 거죠.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는 거야? 네. 그때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이재명이 그때- 잘했거나 윤석열이 감옥에 가서 그런 거나. 회장님이 약간 컨디션 난조가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둘 중에 에라이. 하나잖아. 당신은 뭐 늘 1등 해? 아니잖아. 자, 아무튼 한국의 실용 외교가 진짜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다 따돌리고 안 봐도 지금까지 없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고 이제 터키 가서 마무리하고 오실 걸로 보입니다. 터키에 대한 전망은 사실 지금 터키가 워낙 경제가 부도 직전인 상황인데다가 에르도안이 아무래도 저게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한 어떤 방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덜한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뭔가 보관을 가지고 터키를 살려주기 위해서 또는 터키가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국익외교를 펼치고 오실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가 내일 우리 송작가 TV에 일부 순서의 중요 방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과 보이는 대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고 일부 순서 여기서 정리하고 2부에서는 국내 정치 관련한 얘기, 준수와 건희의 사랑 얘기를 포함한 더러운 얘기들 2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